그 외교부원으로 그 전체 프로그램 이제 제목은 복합 다중 위기 시대 신정부 과학기술력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이고, 첫 번째 으로 뭐 지금 뭐 가장 중요한 AI 관련해서 우리가 패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김태형이고요. 오늘 파일을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한상기 대표님부터 먼저 한 15분 정도 발표해 주십시오. 20분이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15분. 예, 반갑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이 정치학교에 오는 거가 굉장히 낯서네요. 그리고 요새 AI에 관련된 세션에 가면은 꽉 차 있는 그런 그 공간에서만 발표하다가 이렇게 전문가분 몇 번을 모시고 하는 게 이제 새롭습니다. 보니까 미중을 먼저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성인 교수가 먼저 하시고. 어쨌든 제가 받은 주제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중견국가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나라들이 현재 어떠한 전략적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 이 나라들한테 주어지는 역할이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AI 중견 국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따진다면 각종 보고서들이 있죠. 뭐 스탠퍼드 HAI 보고서라든가 있는데 뭐 발표 논문의 품질을 갖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목할 만한 AI 모델을 냈느냐. 다행스럽게 작년에 우리가 엑사1이 나오는 바람에 대한민국에서도 하나가 있다. 그래서 저희 리스트에 올라갔어요. 재작년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버 X 이후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모델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안 들어갔다가 작년에 이제 2025년 기준으로 이제 2024년 기준 들어갔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몇 개나 있는가? 이게 며칠 전에 뉴욕 타임즈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국가 간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기사가 실렸고, 거기에 전 세계 32개 국가만이 AI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다. 네, 우리나라가 한 4개 정도 있는 걸로 나왔는데, 이 4개 있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AI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데이터 센터 중에 AI 전문의 데이터 센터는 이번에 아마 SK에서 울산에 짓겠다고 하는 게 이제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 수준의 규모, 인재 수준과 규모, 이 인재 수준은 우리가 그래도 좀 얘기할 만하고요. 총 투자 규모를 갖고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한두 회사가 열심히 하거나 국가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안에 AI 스타트업들이 그 자생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전략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나라의 AI 역량이라는 것은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일본을 갖고 얘기하면 일본의 AI 스타트업 개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우리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AI 스타트업 개수가 한 1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한 생태계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지 그냥 한두 개의 리딩 회사가 탑 레벨의 LLM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뒤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UA 같은 경우가 여기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다음에 AIX라고 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발달 수준, 이런 것은 아직 측정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한 지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독일 같은 경우가 여기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정우 AI 수석하고 같이 쓴 책이 나왔는데 AI 전쟁 2.0이라는 책입니다.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거고요. 다들 사보셔야 될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AI 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을 줬던 사건이 지난 2월에 있었던 파리 AI 액션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AI 서밋이 시큐리티라는 측면, 세이프티라는 측면에서 강조되다가 2023년 11월에 이제 영국 블리스턴 파크에서 처음 만들어지면서 서밋이 만들어지고 작년에 그
서울에서 하고 그다음에 올해 2월에 이제 파리에서 했는데 계속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파리 액션 서밋에 대해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진 거죠. 모든 국가가 AI에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와 규제 완화 그리고 서로 경쟁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선언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들이 그 EU가 2천억 유로를 투자하겠다, 프랑스가 1,09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거의 투자 규모를 자랑하는 이런 대회가 돼버렸는데 여기 보면은 EU가 이제 나타나는 게 우리가 GDPR로 통해 가지고 뭐 많이 세계적인 레귤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이끌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라는 반성이 나오고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드래기 리포트라는 건데 드래기 리포트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그래서 AI 러도 만들었지만 이거 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이 나오면서요. 이때 이 사람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AI 기가 팩토리라는 것을 5군데 만들겠다. 2천억 유로를 투입하면서 그래서 AI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는 것이 AI 경쟁력,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과 많이 같이 가긴 하지만 액션 플랜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액션 플랜이 나왔죠. 그 AI Opportunities 액션 플랜이라는 게 나오는데 50가지의 레코멘데이션을 만들었고 이게 영국 정부에 의해서 그중에 49개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하나는 약간 자기들이 협의하면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고 여기는 소버린 AI라고 하는 팀을 아예 만들었고요. 소버린 AI에 대한 컴퓨팅 자원 확보하겠다. 뭐 인재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혁신 친화적 규제 만들겠다. 공공 쪽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정부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얘기했다면은 노동당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 부문에서의 AI의 애플리케이션을 좀 강화하겠다. 예를 들면 NHS 같은 것들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영국에서의 기본 방식입니다. 그리고 AI 그로스 존, 그다음에 뭐 AI 챔피언 이런 제도들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프랑스는 많은 데서 언급이 되었지만 이제 미스트랄이 이제 생기면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죠. 우리가 유럽에서의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심이 되겠다라는 게 이제 프랑스의 기본 원칙이고 게다가 프랑스 어권들, 아프리카들이라든가 중동, 나아가서 인도 이런 쪽까지 베트남까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욕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미스트랄이 사바라는 걸 내놓으면서 아랍어하고 그다음에 남부 인도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저 이거 나왔을 때 네이버 친구들한테 막 뭐라 그랬죠. 니들이 만들어야 될 거 맨날 중동 가서 뭐 한다 그러면서 이런 거 하나 안 만들고 뭐 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GPU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요.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정책을 내놨어요. 근데 트리더 물러나고 나면서 약간 그런 간격이 생기면서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고 게다가 미국과의 사이도 별로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캐나다의 새로운 적극적인 정책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이 딥러닝이라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가장 중심이 됐던 국가였고 지금도 제프리 힌턴이나 요시아 벤지오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뒤에 드리겠습니다. 인도 마찬가지로 서버린 AI 쪽에 신경 쓰고 있고 오픈 소스 중심으로 얘네는 클라우드도 서버린 클라우드 그리고 오픈 소스를 육성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인디아 AI라는 이제 2020년에 나왔지만 인도의 정책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고 일본은 사실 G7 히로시마에서 했던 G7의 히로시마 프로세스 만들고서 막 자기들이 이끌어간다 할 때 다들 쳐다봤어요. 쟤네가 왜 저러지? 쟤네는 AI 하는 애들도 없는데 하는 게 이제 생각이었지만 G7이라는 어떤 외교력, 정치력 이런 것 때문에 볼 수밖에 없었고 미국 회사 하나가 글로 갔죠. 사카나 AI라고 사실은 일본 회사가 아니라 미국 애들 그러니까 뭐 데이빗 하라든가 그다음에 로이드라든가 이게 하는 친구들이 만든 건데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들어오면서 이제 소프트뱅크의 마사요시 손이 중심이 돼가지고 오픈 AI와 협력하면서 이거를 새롭게 끌고 가겠다. 그리고 2, 3년 전에 나왔던 디지털 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정부 강화하고 AI를 활용하겠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우리보다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한 2, 3년 동안 추춤거리는 동안에 일본이 상당히 많이 따라왔고 일본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자정부 서비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제는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알던 일본이 아니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굉장히 잘해요. 우리가 싱가포르를 그렇게 깊이 안 보는데 싱가포르가 OECD 중심으로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툴도 만들어내고 있고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정책을 이어가서 싱가포르 내셔널 AI 스트래티지가 나왔고 5년간 뭐 10억 달러 그다음에 얼마 전에 글로벌 AI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싱가포르 AI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요 멤버들이 모여서 지난 파리에서 바로 전에 발표했던 글로벌 AI 시큐리티 리포트가 있는데 그거의 액션 아이템들을 여기서 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싱가포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가가지고 같이 하자 돈 겠다 엔비디아 칩 많이 줄게 뭐 이래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고 휴메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마존 이런 애들이 투자해서 결국은 중동 지역의 AI 허브의 위치를 누가 가져갈 건가? 사우디하고 그다음에 UAE하고 경쟁하는 입장이고 MBS하고 MBZ가 이제 경쟁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UAE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UAE가 뭐 5기가와트 규모의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스타게이트 UAE라는 거를 시작을 한다. 그래서 1년 안에 1기가와트의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출발한 거냐면 오픈 AI의 오픈 AI for Countries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 오픈 AI에서 10개 국가를 파트너를 해가지고 스타게이트 파트너들을 10개를 만들겠다는 건데 첫 번째가 UAE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UAE는 전력 문제 좀 더 쉽고 투자의 규모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반대로 스타게이트에 추가 투자를 이제 하는 파트너로서 UAE가 이제 UAE는 MGX라고 하는 굉장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프랑스의 1,090억 그 투자에도 MGX가 참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G42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수준의 이런 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호 투자를 하고 이런 문제 그리고 오픈 AI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탐이라고 해서 아부다비에서 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완전히 바꿨는데 3.0으로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얼마 전에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 디플정에 총괄했던 고진 박사가 거기 갔다가 와서 저랑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려는 거 얘네 다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가서 보고선 제가 이번에 니아에 그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UAE의 그 전략입니다. 근데 굉장히 전략이 실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AI 장관을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저께 보고 나왔잖아요. 모든 내각회의에 이제 AI를 멤버로 어드바이저로 들어오게 하겠다. AI가 평가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 검증도 해주고 효과 분석도 하겠다. 그러니까 AI가 내각 멤버로 된다는 얘기인데 이 AI 장관이 1990년생이에요. 우리 하정우 수석이 1977년생이라고 젊은 친구가 왔다고 얘기하지만 그 영국의 AI 어드바이저는 85년생이고 미국의 AI 블록체인 짜르가 85년생입니다. 그리고 이 AI 장관이 9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진짜 80년대생과 90년대생이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77년생이 왔다고 좋아하는 나라가 돼 있는 거죠 현재. 중요 국가에서는 소버린 AI 모델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오픈 유로 LLM이라든가 미스트랄,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아이주니어스, 인도의 그 크루타임,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씨라이언, 그다음에 UAE에서 ATRC에서 만든 팔콘, 그다음에 뭐 자이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링을 하더라도 자기네 소버린 AI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한 AI 데이터 센터라는 인프라를 안에다가 내재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고요.
기술 동맹을 하기도 하고요. 일본이나 영국, UAE 이런 경우 미국과 엔비디아나 아니면 오픈 AI와 기술 동맹을 하는 경우가 있고,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과 독자적인 인프라를 갖고서 하겠다라는 게 EU나 프랑스나 인도, maybe 한국이 일부, 한국은 아직 명확하게 다 펼쳐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이.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국가 협력 체계를 끌어가겠다라는 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고요. 또 하나 이제 브릭스 AI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러시아하고 차이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얼마나 영향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브릭스 AI 움직임도, 브릭스는 결국은 브릭스 국가들하고 그 글로벌 사우스가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저희가 지금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이고요. 이런 주요 국가가 앞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뭐냐면, 투자 재원은 과연 이게 1,000억 달러 규모 이상의 투자 재원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민간 자본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지금 100조 하겠다 그러는데 가장 예민한 이슈 중에 하나가 투자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국가 자원과 민간 자본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뭐 상호 투자할 것인가. 그다음에 최첨단 엔비디아 AI 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엔비디아하고 뭔가 줘야지 그 가져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호 협력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엔비디아 칩은 주로 학습용 칩인데 인퍼런스용 칩은 우리가 자체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퍼런스 칩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의미 있게 확보하고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다국가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한국이 예를 들면 지금 프랑스는 우리랑 협력하자고 되게 많은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캐나다 같은 나라와 우리가 싱가포르와 협력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해서, 제가 이제 그 기술 과실련을 통해서 만든 그 보고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멀티컬처럴 인클루시브 AI 얼라이언스를 만들자. 그러니까 다문화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포용적인 AI의 모델과 어떤 운영 시스템, 거버넌스 체계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그다음에 부족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백 교수가 얘기하시겠지만 전체 인력의 논문 제대로 쓴 인력의 70%는 내부에서 공부하는 로컬 도메스틱 가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안에 있는 자체 인력하고 해외 경험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소버린 AI 기반의 생태계. 지금 백우현 교수가 그 프랑스 가 있는데 연수대, 제가 이제 그쪽에서 만난다 그래서 그것 좀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버린 AI 기반의 생태계를 프랑스는 어떻게 구축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어떤 정책적인 그 이니셔티브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영국은 지금 고민이 그거예요. 영국에서 좋은 회사가 나오는 건 맞는데 이게 영국을 그냥 인큐베이터로 해서 다 미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은 육성을 했지만 다 미국으로 가는 거를 안에서 성장하고 안에서 키워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게 이제 영국의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으려는 법이 없죠. 우리가 기껏 막 정부 지원해서 뭘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미국에 뭐 메타가 됐던 아니면 뭐 엔트로피나 아마존이 인수해 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굴 위해서 이거 키운 거지? 뭐 이런 문제가 있죠.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대응할 거야 하는 문제들이 이제 남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드리면 AI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은 어떤 중재자, 그다음에 노험에 대한 설계자, 포용적 동반자가 돼야 되는. 이거는 뭐 지금 국민대로 간 이원태 박사랑 저랑 얘기하는 것들인데, 글로벌 사우스 연대 협력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AI는 인류의 공공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설득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오픈 AI가 처음 출발할 때 철학이 이거였어요. 오픈 AI는 맨 처음에 이것이 특정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공공재가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오픈 AI가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제가 계속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에 선이 있어서 그 LHC를 만들고, 그래서 세계 물리학자들이 다 와서 방문해서 여기서 연구를 할 수 있듯이 한국의 AI를 위한 선 같은 거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에서 이 자원이 부족한 연구자들이 와서 여기서 연구하고 우리랑 같이 협력하고 하는 그러한 센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인류 문명에 좀 그 공헌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우리나라 정책에서 가장 불만이 뭐냐면 항상 해외 기술을 따라잡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식의 정책이 많아요. 이제 G10 국가라면 우리가 인류 문명과 인류 과학 기술에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AI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의 시민들과 국가들을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논의해야 될 단계인데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우리 세금 들여가지고 만든 다음에 우리 기업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저는 보면 이렇게 예전에 개발도상국 시절의 그 마인드가 아직 못 벗어나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깨쳤으면 좋겠다는 거고 군사용 AI용 이건 좀 뺍시다. 나중에 얘기해야 될 거고요. 협력을 통한 글로벌 AI 보안 프레임워크 이것도 같이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글로벌 디지털 커먼스 앞에서 말했던 인류 전체 공공재이기 때문에 중견국이나 개도국도 접근 가능한 AI 공유 플랫폼 같은 것들을 우리가 AI 컴퓨터 커먼스라는 입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AI G3 국가가 된다. 그 G3 국가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역할을 하는 국가가 돼야 되는 것이 G3지 그냥 우리가 AI에서 뭐 몇 등 했어요. 이런 거는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하사비스라든가 다리오 아모데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2027년 내지 2030년에 AGI가 구현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3년 내지 5년이에요. 3년 내지 5년 안에 이 정도 레벨의 AI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거는 거의 그 핵무기와 같은 수준의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세계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다라는 게 제가 오늘 발표드릴 마지막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 저 정치학 컨퍼런스에서도 그 공학 박사 얘기를 많이 가끔 들어야 또 신선한 아이디어도 되고 또 자극도 많이 되고 그래서 여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백서인 교수님 15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백서인입니다. 최대한 시간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경부터 설명드리고 주로 중국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고 제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저희가 이걸 원래 애니메이션을 넣었던 파일인데 보시면 저희 SCSP 보고서 처음 나오면서 이게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걸 이제 많이 저희가 확인을 하셨을 거고 거기서 저희가 좀 놀랐던 거는 미국이 당연히 좀 앞서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던 AI가 이 컨테스티드라는 영역, 그러니까 경합 영역에 계속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사실은 이 기술 격차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도 여전히 컨테스티드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이 봤을 때는 이 중요한 한 10개의 기술 중에 어떤 건 미국이 앞서 있고 어떤 건 중국이 앞서 있는데 격차가 계속 바뀌고 줄어들고 있는데 AI는 여전히 중간에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인 게 저희가 챗GPT LLM 처음 나왔을 때 일반적인 시선은 아직 게임이 끝났구나. 중국이 완전히 이제 격차가 확 벌어졌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올해 딥시크 나오면서 게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구나. 안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 AI가 사실 굉장히 중요함에도 격차가 벌어졌다 좁혀졌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앞에 한상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AI를 지금 이 사회과학적 논문에서는 전기에 비유했다가 석유에 비유했다가 핵에 비유했다가 아니다 이거 세 개 다 합친 거랑 비슷하다 이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이미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의 전 정권에서 또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정권을 뛰어넘게 이미 2021년에 이 NSCAI에서도 완전히 이제 요 AI를 안보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이게 여기 출발점이 됐고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 여러 행보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도 사실 이 NSCI 이때 이 한 700페이지짜리 보고서에 거의 다 이 어떤 아이디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또 미국의 어떤 요 변화를 봤을 땐 이쪽에서 다시 보면서 출발하는 것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미 AI 자체가 지금 유발하고 있는 너무 많은 변화
그 자체는 사실 단순한 그 기술 자체를 좀 넘어서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나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엄청난 이 기술이 굉장히 큰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이 기술 자체가 지금은 이 진영으로 분리된 상태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좀 고착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이제 이현진 박사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 꽤 오랜 시간 고착되면서 저희의 지금 생각은 이걸 다시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틱하게 이게 다 풀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다시 연결을 원할까? 라는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뭐 모든 제재가 다 풀렸다. 그럼 중국은 열심히 쓸까? 저희가 볼 땐 GPU 몇 개 갖고 가는 거 말고는 전혀 연결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저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중요한 기술이 지금 경쟁은 엄청 치열하고 그리고 진영도 되게 분리된 상태로 고착화되고 있고 근데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어떤 인류의 공공선을 위해서 활용돼야 되는 그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지금 무시하고 있는 상태가 더 심해진다. 그래서 저희 파리 액션 서밋에서도 이 영국과 미국이 이걸 사인을 하지 않고 나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영국은 이걸 만든 나라인데 이걸 사인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트럼프 정권의 지금 아마 이제 저희 언론에 있는 거 외에도 외교 현장에서 뭐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사실은 이제 완전히 안보 중심적으로 고려가 되고 사실 원래 저희가 마땅히 고려돼야 될 어떤 기술이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에 너무 종속되는 형태나 그거에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지금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질 것 같고 이런 것들 디바이드 같은 거 이런 것 지금 다 후순위로 밀리고 그런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미국은 다 나가려고 하고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큰 도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기업들조차도 사실은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사례만 봐도 미국과 중국이 부딪혔던 적들은 여러 번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중국을 시장 지위국을 박탈하려고도 했는데 그때 사실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건 기업들이죠. 미국 기업들, 중국에서 돈 벌고 있는 미국 기업들.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죠. AI 기업들은 그 이유는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어떤 기업도 이미 중국에서 AI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서 양국을 굳이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조차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이 안보와의 선봉장에 서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계속되는 게 사실 AI의 지속 가능성이나 어떤 이런 포용적인 발전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왜 중국을 우리가 봐야 되냐? 중국이 얼마나 잘했냐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뭐 많은 분석이 돼 있어서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이 어떻게 중국 밖으로 나오려고 하느냐 그것이 저희한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국 밖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1차적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대안적인 포용적인 저희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가 있는 게 이제 중국이기도 하고요. 중국이 지금 이 밖으로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 이미 나오고 있는 그 어떤 제공하려고 하는 가치는 간단하게 말하면 요 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우리가 다 해봤는데 다 적용해봤고 다 테스트해봤는데 이렇더라. 이 부분은 문제 있고 그걸 우리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트라이얼 에러를 다 겪어보고 고친 버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이게 권위주의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그런 알고리즘을 안 좋아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좋아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좀 통제를 해볼까? 그 유혹에 빠지기가 쉽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또 펼쳐나가고 있냐? 일단 중국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는 다자 플랫폼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이는 여러 행태 중에 저희가 뭐 일부 비판을 받는 부분들도 이제 본인들이 유리한 플랫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원래도 사실 이상적으로도 유엔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다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사실은 유엔에서 혹은 이 여러 다자 플랫폼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저희 입장에서 뭐 G7, G20라고 하는 이런 입장 공유국, 유사 입장국들이 만든 이 플랫폼에는 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들어올 생각도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중국이 계속 내세우고 있는 가치는 이제 사실 중국이라는 걸 지우면 굉장히 과거의 미국이 하는 같은 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글로벌 어떤 공공선을 위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이 다자협력체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정리하는 자기의 정체성은 개도국인 거죠. 그래서 개도국의 입장에서 기술을 굉장히 일부 국가들이 차별적으로 소유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제재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 그런 앞에 말씀해주신 Sun for AI, AI for Sun 이런 아이디어를 여기서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제시만 하면 이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액션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과학원 산하에 이런 AI for SDG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AI for SDG 프로젝트들을 아카이브화 시키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펀딩도 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 뭐 비경쟁적인 분야에 있는 요 AI 활용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인권이라던가 그리고 뭐 문화재 복원이라던가 이런 데 AI 기술 쓰는 프로젝트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좀 마련하는 노력들, 액션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미국이랑 협력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 요 밑에 있는 건 올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가장 치열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미국에서 또 전문가분들이 오시고 뭐 영국 이때 프랑스도 오셨지만 베이징에서 이런 AI 레드라인에 관련된 컨퍼런스나 이런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일종의 이니셔티브 같은 것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서명도 받았고요. 작년에 두 번이나 개최를 했고 올해는 역시 뭐 이런 유사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 중심으로 개최가 된다. 그래서 베이징대랑 뭐 워튼이랑 같이 만들어서 이 AI 거버넌스 포럼을 한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아카데미아 쪽에서는 AI 거버넌스나 규제, 뭐 레드라인과 관련된 협의체나 요 의사소통이 생각보다 꽤 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 트럼프 정권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요 1월에 이 AI 세이프티 이 포럼에서 세이프 AI 포럼에서 이 US 차이나 다이얼로그 관련된 주제들도 제안을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정부 간의 직접 대화가 어렵다면 트랙 2 대화를 확대해서라도 약간 선을 지키는 AI 개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제들은 계속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밖으로 중국 기업들이 나오려고 할 때 사실은 또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 세이프티에 대한 어떤 검증이죠. 데이터도 그렇고. 그러면 중국의 어떤 모델들이 보통 밖으로 나왔을 때 뭐 데이터의 안전성이라던가 뭐 알고리즘의 약간의 뭐 편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통 좀 공격을 받는데, 이것도 중국이 뭐 재작년부터 AI 세이프티 네트워크 같은 것들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뭐 방법들이나 로직이나 데이터들도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오히려 작년 그리고 지금도 중국은 AI 세이프티 관련돼서는 굉장히 투입을 많이 하고 있고 연구 성과를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만들어낸 LLM, 중국의 현장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런 유즈 케이스들이 안전하다, 그리고 그게 검증이 됐다, 그리고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런티 되면 사실은 이제 중국 밖에서 중국의 모델들을 쓰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국내 제도적으로도 사실 이걸 AI 세이프티 관련된 인증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미 확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도 잘 지금 정립이 되어 있고 어떤 새로운 LLM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는 사전 신청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심사를 해서 도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이제 더블 랜덤이라고 해서 대상이랑 감찰관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이렇게 매칭을 하는 이런 관리 감독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희가 도입해볼 만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허가나 신청 검증 절차도 굉장히 좀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 기업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속도 이런 걸 많이 감안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중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국내 스스로 이 AI 전체에 관련된 표준들을 작업들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 표준들을 가지고 사실 이 담당자들이 국제 표준화 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ISO나 뭐 IEC나 ITU 같은데 중국이 워낙 적극적으로 이 담당자들이 자국 내에서 만들어진 표준, 그와 연결성 높게 국제 표준을 공략하는 작업들. 사실 이런 작업들이 저희가 좀 제일
부족한 부분들, 투입이나 지원도 부족하고 전략성도 부족한 부분들인데 이것들이 좀 같이 저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규범에도 힘을 써야겠지만 사실상 조금 더 구속력이 있는 국제 표준도 많은 인력이나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된 우리의 방향성을 반영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뭐 그린 컴퓨팅이나 그린 클라우드 관련된 것들도 중국 스스로 조금 많이 표준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추진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 세계의 AI가 이제 물론 조금 됐지만 전성비나 이런 친환경적인 이슈들도 중요한데 그게 다가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은 기존에 중국이 어떤 해외 진출을 추진하던 그런 여러 플랫폼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 AI를 태우는 노력들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뭐 1대1로도 그렇고요. 중국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될 시장이라는 게 결국 아세안이나 브릭스 뭐 그렇게 될 텐데 이미 추진하던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된 메가 프로젝트들에 사실은 자국 기업들이나 자국 뭐 모델들 이런 것들을 탑재하는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원래도 중국이 기술 외교는 잘합니다. 저희보다 훨씬 잘하고요.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 과학기술 외교 이 어떤 이 협력 플랫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운영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각국에 퍼져 있는 이제 과기 외교관들이 현지에 있는 기술 수요도 파악하고 기술 동향도 파악해서 플랫폼에다 업로드를 계속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내랑 계속 매칭 시켜주고 중국 내에서 그 다음에 사업화도 진행을 하고. 근데 이게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술 쇼핑 리스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사실은 이런 이렇게 유기적인 플랫폼들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중국이 또 더 많이 세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아세안 브릭스 중동인데 중국 아세안은 국제 기술 이전 센터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원래는 과학기술 뭐 기술 사업하지만 사실 이 안에도 AI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이 있죠. AI가 활용되지 않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냥 AI가 중심이 되는 국제 협력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과기 협력에서 AI가 들어가는 이런 플랫폼들도 되게 많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미 많이 선정이 돼서 중국에 있는 AI 기술들, 중국의 AI가 탑재된 중국 기술 뭐 산업화 제품들을 이제 확산시키는 아세안으로 확장시키는 역할들을 이것들이 하고 있고 아랍도 동일하게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뭐 AI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것도 맞고, 근데 전반적인 기술이나 이 기술 외교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결국은 미국과는 어떻게 하고 중국과는 어떻게 하고 미국과 중국이 다 싫거나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 방향성이 있을 텐데 결국은 우리가 미국 최우선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강력한 안보화가 있는 영역,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 절대 협력하지 않을 영역은 저희가 굉장히 미국의 아주 유일한 파트너가 될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굉장히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중국이 이미 위세가 되게 강력한 영역은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레버리지로 미국 혹은 동맹국과 협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주로 기업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분야인데 중국 내부에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의 저희 점유율이라든가 영향력 같은 것들이 너무 사실은 없어진 상태여서 의미 있는 정도까지는 회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이 기업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밖에서 중국 믿을 만한 좋은 중국 파트너들이랑 어떻게 협력할 거냐 이것도 이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뭐 미국 기업도 이미 일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만 다 독점하는 그러니까 듀오폴리 구조가 썩 좋지 않다. 한국이라는 좋은 대안도 있고 우리는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뭐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괜찮은 믿을 만한 올터너티브로의 정체성도 좀 올릴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은 조금 이상적이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을 좀 선택해서 너무 설득을 해서 너무 심하게 충돌하지 않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도 좀 병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외교부 관련된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외교부가 사실은 어떤 플랫폼 부처로서 역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어야 됐고 더 중요해지고 거기에 이제 AI를 포함한 이런 중요한 기술들에 있어서 플랫폼 미니스트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AI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 크리티컬한 영역도 있지만 또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AI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해서 규범 변화 같은 걸 모니터링을 제대로 좀 하고 그걸 이제 확산시켜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으로 접하고 하는 것 외에 외교 현장에서 느껴지시는 것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을 텐데 그 공감대를 잘 형성해서
이해관계자,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잘 이제 설득시키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 국제 규범이나 거버넌스의 어떤 해석이나 혹은 예측 뭐 이런 것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아한 이 어떤 단어의 포장과 여러 설계에 있어서 결국은 끝나고 나면 자국 기업들이 유리하게 운영되는 형태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계속 숨어 있는 이런 세이프가드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찾아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변할 수 있을지 그런 시나리오 분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뭐 미국이 중요하고 한미일이 중요하고 뭐 G7에 우리가 협력하는 거 중요한데 그 자리도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렇게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도 놓고 그 자리를 놓고 동맹국이나 같은 진영에 있는 국가들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좀 또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일본과 굉장히 협력도 해야겠지만 한편으론 어떤 아젠다나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경쟁도 해야 되고 차별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의 노력을 좀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기업과 어떻게 우리가 협력을 할 것인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부처와 기업, 정부와 기업이 어떤 팀을 이루어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에 외교부의 역할에 대해서 짚어주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외교부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죠. 통상 기능도 좀 다시 갖고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기술 외교 쪽으로도 좀 더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윤정현 박사님, 15분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회 윤정현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학 박사이시고 또 과학정책 전문가, 중국 최고의 전문가이신 두 박사님들께서 아주 알기 쉬운 잘 정리해 주신 PPT로 좋은 분위기를 이끌었는데 제가 다시 또 찬물을 끼얹고 한글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사회과학 외교학과 사람으로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세미나는 좀 그동안 세미나 발표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처럼 많이 긴장이 됐던 적은 없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AI 안보 이슈에서 사실상 아까 지금까지 최고 전문가이신 두 분이 계시면서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또 오늘 또 제가 발표할 미중 강대국 AI 질서와 한국의 중견국 AI 외교 전략을 제가 제목이라고 했는데 토론자가 국제 AI 외교과장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배운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발표하고 또 많은 또 의견들을 또 경청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I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일반적인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의 자산을 넘어서 대단히 복합적인 안보 자산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알고리즘의 투명성이라든지 데이터 이동에 대한 내용들, AI 윤리 기준 원칙들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그런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의 활용성과 여기에 대한 복합적인 사용을 기반으로 염두에 둔 이른바 무형의 안보 자산으로 변명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미중을 위시한 이른바 AI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질서가 짜여져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실 기술적 차원에서의 기술 경쟁뿐만 아니라 이것을 갖고 표준과 윤리에 대한 문제들, 규범적 차원의 문제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나름의 진영화에 대한 논리, 다시 말해서 AI 차원에서의 기술 블록화가 이미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AI 이른바 그 나머지 제3의 국가들 그리고 아예 어떤 기반이 없는 국가가 아니라 뭔가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베이스가 있거나 혹은 규범적 차원에서의 소프트 파워가 있거나 여러 가지 뭔가 있지만 독자적인 AI 차원에서의 AI 스택을 전부 그것을 구축하기 어려운 이른바 다른 그룹의 국가들, 이른바 AI 중견국들이 과연 어떤 딜레마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이들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 특히 AI 선도적 그 중견국 중에서 가장 앞단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른바 AI G3가 되고자 발표까지 했었던 우리나라는 어떤 차원에서의 고민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제 발표의 가장 문제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이른바 AI 중견국에 대한 담론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유형화를 한번 해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유형에는 어떠한 전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가 향후에 한국형 이른바 중견국 AI 외교 전략을
펼칠 때, 그러니까 외교를 넘어서 이른바 AI 국가 책략 차원에서의 접근을 할 때 각각의 그런 특징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좀 더 주체적인 AI 정책의 실행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큰 질문과 에 대한 좀 접근 방향을 한번 찾아간 상태로 이제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미중 강대국 AI 질서의 고착화가 이른바 이제 AI 현재 질서의 가장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착화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미중의 선제적인 AI의 전략 자산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인공지능 분야의 미국의 리더십 유지 확보를 위한 행정명을 시작으로 중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안전 안보를 위한 행정명도 나왔지만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이제 정권 말기에 그 AI 국가 안보 각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AI를 이른바 이제 그 뭐 반도체, 클라우드, 모델, 데이터 등 다양한 이런 구성 영역에서의 통제 가능 전략 자산으로 구체화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갖고 있는 산업 경쟁력의 도구뿐만 아니라 안보적, 군사적 활용의 도구, 나아가서 사이버 우주 안보에도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AI에 대한 생태계 자체를 안보적 차원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 수준뿐만 아니라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이제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제와 모니터링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안보 자산화에 대한 흐름이 있었고요. 이후에 그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했던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사실은 이제 그 미 전역에서의 대대적인 국가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안보 자산을 갖고 있는 AI를 주요 우호 동맹국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을 넘어서 이른바 도메스틱 밸류체인, 미국 내에서 이거를 완비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이제 이걸 하나 발표를 타서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상 아까 좀 언급되었던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조달하고자 했는데 결국 중심은 미 본토의 이 AI에 대한 생태계를 좀 더 강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역시 뭐 최근에 그런 이런 미국의 AI에 대한 안보 자산에 대응해서 자체적으로도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우리가 딥시크에 대한 게 쇼크가 나타나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약간 이것도 어느 정도 담론이지만 저비용 고효율 AI라는 어떤 공식, 그다음에 첨단 뭐 HBX 같은 첨단 GPU 없이도 이른바 그런 저사양에 대한 낮은 단계를 갖고도 이걸 통해서 적절히 최적화하고 뭐 전문가 혼합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조합해 가지고 이와 대등한 혹은 추월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AI 모델을 발견했다고 이제 선포를 했고 굉장히 여기에 소구도 됐습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이후에 딥시크에 대한 개발자들이라든지 연구 인력들에 대해서 대단히 중국 정부에서 엄밀하게 통제하고 여권을 관리한다든지 해주고 나름의 그런 그 기밀화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국 역시도 이 같은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그런 경쟁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통제를 하고 있는 전략 자산화의 움직임을 미중이 양국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표준과 규범까지도 영역돼서 이제 기술 블록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OECD라든지 G7 같은 자가국이 참여하고 주도하고 있는 다자적 협의체를 통해서 AI에 관련된 정신과 또 원칙들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공동선언 형태로 사실 그런 다자 협의체의 이름으로 발표되지만 미국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자신이 어떤 생각이 반영된 형태로 되는 거죠. 이른바 예를 들면 이제 일부 이제 뭐 글로벌 행자들이 AI에 대해서 이제 뭐 정책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술 패키지 제공하고 있으면서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에 도전할 수 있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여기다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포함해 가지고 발표를 한다든지 중국을 사실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하고 있고 중국 역시도 여기에 지지 않고 이른바 자국이 구축했던 그 디지털 실크로드의 딥시크 모델을 대단히 효과적인 홍보 수단과 패키지로 함으로써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주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이걸 전파를 하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규범이라든지 사용에 대한 원칙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향후의 실행 방안들을 디지털 1대1로의 기반과 인프라 기반과 같이 패키지 형태로 전달하면서 굉장히 또 그 대안적인 이른바 서구형 AI 모델과 표준에 대항할 수 있는 중국형 AI 모델을 가성비 좋은 모델을 갖고 이제 보장을 해가지고 대단히 이제 먹혀들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뭐 백사영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중동 국가 권위주의 국가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그 국가가 데이터를 통제하고 어느 정도의 그 서비런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국익의 차원에서 굉장히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구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공략하고 있고 결국은 표준 규범을 둘러싼 영역도 하나의 미중의 기술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같은 안보적 자산화 블록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AI 중견국들의 입지는 대단히 위협을 받고 있고 선택의 딜레마, 강요를 받는 딜레마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AI 기술을 그 효용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와 자국의 맥락에 대한 사회적 맥락에 부합하는 것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지정학적인 배경과 그 관계들, 정치적 관계, 외교적 수단까지도 같이 고려함으로써 결국은 외교 안보 산업적 차원에서의 정책의 어떤 정치적 조율을 같이 고려하게끔 하는 압박으로 이제 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것이 이런 AI, 소버린 AI라는 것이 결국 여기에 대한 미중이 사실상 이끌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이런 고착화된 질서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른바 AI 그 주권 같은 경우 결국은 이제 특정 국가와 기업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회피하고 자국민의 데이터 알고리즘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논리고 여기서 좀 더 이제 강화된 논리를 할 수도 있고 뭐 우리 이번에 아까 언급됐지만 지금 뭐 하정우 AI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버린 AI 목표가 디지털 식민지화의 저지라 이렇게까지도 강력하게 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이런 AI 주권론이 결국 기술 개발의 문제를 넘어서 사실상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주권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을 자율적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하나의 그런 주권까지도 같이 결합된 전방위적인 하나의 이제 우리 전략 자산으로서의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한 프레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뭐 제가 그 표에 좀 정리했습니다만 각 이제 한국이라든지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동남아시아 특화 언어맵을 개발한다든지 대만에서도 이제 뭐 타이도 자식 대만판에서 행성형 AI 챗GPT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주권 담론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실제로 전개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같은 이른바 AI 중견국들의 어떤 AI 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일각의 AI 학술적 연구자뿐만 아니라 주요 이제 그런 AI 기업가들은 이것을 대단히 이제 다양한 시각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이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AI 중견국들이란 게 결국은 유의미한 글로벌 미중 위주에서의 글로벌 AI 질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고 또 자본과 인재풀 AI 수요를 보유한 국가들로서 결국은 미중 질서 속에서 이들이 전략적인 어떤 입지와 행태를 취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그 AI 주권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국익을 AI를 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다각의 국익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제 의견이 분분하다. 이거에 대해서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군들은 이제 이들이 결국은 규범적인 또 다자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리더십을 쓸 수 있고 특히 어떤 AI 글로벌 생태계에서의 전략적인 병목 지점을 잘만 공략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거품이 껴지다. 신중론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그 해당 중견국의 어떤 주체적인 정치 실행 역량이 결여될 경우에는 단지 그냥 어떤 프로파간다로서만 볼 뿐이지 뭔가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전략적 위치를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차원에서의 언급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AI 중견국 AI 전략이란 것이 아마 여러 가지도 아까 언급됐습니다만 우리가 크게 어떻게 유용할 수 있을까가 하는 고민이었었는데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특화형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도 중견국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은 결국 불가피하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AI에 대한 스택을 독립적으로 구축한 대신에 글로벌 공급망 핵심 병목 지점과 기술적 틈새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 우위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한국 역시도 어떤 그 최적화 경량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특화형에 대한 온디바이스 AI든지 이 부분에 이제 특화된 모델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다만 이제 이런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기술력 역량이 내재화가 있어야 되고 인프라가 확보돼야 되고 인재 군도 구성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특정 분야에 어떤 보면 이제 전략적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나머지 AI 스택이 다른 분야가 소홀해질 수 있고 생태계 차원에서의 불균형이 이제 누적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고, 그리고 미중 간에서의 경쟁 구도가 굉장히 고착화되고 심화될수록 지정학적 논리가 개입될수록 이런 특화 전략이 어느 정도 역할을 보이면서 동시에 제약받을 수 있는 불확실성, 그리고 기술 트렌드가 워낙에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그 분야가 이미 다른 파괴적 기술 때문에 대체가 된다면은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에도 봉착할 수 있는 약점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개방형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공공 가치 기반의 AI 생태계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여러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기술적 차원에서보다는 이제 규범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리더십 통해서 이른바 AI의 소프트 파워를 확장하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법적인 투명성이라든지 윤리적 정립이라든지 다자 신뢰 메커니즘이 기반이 되어야만 이거를 실행할 수 있고, EU 차원에서의 제공하고 있는 어떤 EU AI 액트라든지 이런 거 여기에 기반해서 이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이 역시도 여기만 강조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기술적인 독립성이라든지 산업적 고부가 가치 확보에는 대단히 이제 소홀할 수가 있고, 결국 자칫하면 지나친 규제 담론으로만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실용성의 확보를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정 협력형 전략이 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테일러드 학자 같은 경우 조정 협력형 전략이 결국 중견국이 초강대에 맞선 유일한 전략이라고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간 동맹을 통해서 마치 그 EU에서 유럽의 에어버스의 사례처럼 자원 기술 규범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그래서 다만 이것도 상호적인 그 참여 국가 간의 상호 보완적 역량이 있어야 되고, 정교한 어떤 협력과 어떤 분담, 그리고 이에 대한 개별 차원 어느 정도 이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참여국들이 역설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일부 주권을 이양을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는 그런 점들, 그리고 여기서도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주 필수적인 분야는 미중에서의 제약구도에 자유롭지 못한다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건은 이것은 결국 개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한국적 차원에서 맞춰서 이걸 잘 복합화하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AI 에이전시, 다시 말해서 이제 주체적인 정책 실행 역량을 우리가 확보해 나가야 된다. 결국은 인프라와 규범적 리더십,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주권 데이터셋에 대한 것을 사실상 균형적으로 우리가 확보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한 특정 분야만의 이제 그것을 불균형 접근은 지양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를 위해서는 이제 크게 제가 이제 한국의 선택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요점만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의 어떤 AI 안보 자산에 대응하기는 제도적 기반, 우리 역시도 전략 자산 차원에서의 AI를 대단히 중시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AI 전략 자산화를 하되, 또 이것이 지나친 규제와 보호 담론을 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계층화, 그리고 이제 그 유형화에 대해서 정교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실행 역량 기반의 AI 주권 내재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AI 그 주체적인 정책 실행 역량을 위해서 각각의 어떤 조합을 대단히 이제 잘 정교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강조됐지만 지속 가능한 글로벌 AI 생태계를 위한 가자 외교에 대한 규범적 리더십을 가져와야 한다. 결국 AI는 결국 가장 문제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들,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 굉장히 극심한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미중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뒷부분이 소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고, 이른바 이런 지속 가능한 그런 리더십은 단순한 규범에 대한 선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들, 기술 차원 역량들을 조합함으로써, 예를 들자면 AI의 어떤 운용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웨이스들, 여러 가지 그에 대한 AI 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폐기물들이라든지 유해 물질 폐기물들,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할 것인가,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우리의 기본적인 기술 역량을 같이 접목함으로써 기술이 뒷받침된 규범물 외교를 우리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합한 네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AI 기반에서의 어떤 규범 외교 선도 국가로서 AI와 에너지와 환경을 조합한 하나의 우리의 기반적 리더십을 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외교 정책에서의 상징성과 도덕성을 같이 확보해 나가면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정희 박사님. 제가 아까 급하게 시작을 하느라 소개를 못 드렸는데, 지금 발표하신 분들은 이 분야에서 국내에서 가히 정말 최고 수준의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토론 맡아주신 분들도 또 이 분야에서는 뭐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토론을 지정 토론 들어볼 건데요. 7분 드릴게요. 각 토론자분들. 근데 7분 꼭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딱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 송태은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방전에 김태형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내에서 최고의 그 AI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신 발표여서 저도 토론자로서 너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외교부에서 이제 외교부 패널인데 저도 이제 외교부 공무원이거든요. 이 그 발표자 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아주 좋은 정책들, 제안들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외교 과기 외교가 뽑아낼 수 있는 좋은 어젠다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한상기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이긴 한데 지금 세 분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이 이제 서로 또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토론에 대해서 혹시 다른 그 발표자분들도 대답하실 수 있으신 내용이 있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백서인 교수님께서 우리 외교부가 그 플랫폼 미니스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표현에 너무너무 이제 공감을 합니다. 저희는 외교부는 판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그런 네트워크도 아주 잘 돼 있는 부서가 우리죠. 뭐 산업부는 산업부나 뭐 국방부 그다음에 과기부 만약에 이 자리에 그 부처의 공무원들이 같이 계신다면 저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Where am I?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플랫폼을 우리는 깔아드리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상위의 전략적인 수준에서의 그 과기외교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교부만큼 공부를 가장 폭넓게 해야 되는 부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기부 같은 경우는 과학자들이라는 지지 기반이 있고 또 산업부는 기업들이 있죠. 또 국방부는 예비역이라든지 군 부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외교부는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그 대신 할 일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그 주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로부터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해서 전략적인 수준에서 외교부가 뭐를 해야 되는지 과기부가 하는 걸 우리가 굳이 막 그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고 산업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의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 차원에서 한상기 교수님께 이제 제가 토론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UAE 얘기가 나왔던 게 굉장히 저는 이제 흥미로웠는데 왜냐하면 뭐 일본, 영국, 덴마크가 같은 이런 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기술 동맹을 추구하면서도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포함된 그런 그 다국가 협력 체제랑도 협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그 제가 그냥 지금 바로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는 게 UAE가 미국으로부터 그 고성능 칩과 관련된 어떤 딜을 그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중국의 이 미국과의 협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기술과 관련해서 중국의 접근을 막아달라 이런 얘기를 미국으로부터 한마디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신문을 보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차원이 바로 저는 이렇게 외교부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접하고 있는 뉴스 중에서 조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미국과의 AI 협력에 있어서 최근에 한국 기술자들이 꼭 AI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비자가 거부가 되고 뭐 입국이 거부가 되는 사태가 굉장히 그 대량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AI에 관련된 뭐 기술 역량이 크고 우리가 의지가 있고 혹시 돈이 있고 뭐 인력이 있어도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랑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믿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상희 교수님께서 그 한국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지금 미국이 우리를 여러 부분에서 좀 불신하는 게 이렇게 조금 완전히 드러나진 않지만 뭐 비자 거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 불안한 사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학자로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한국의 이제 사버린 AI를 이제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의 AI 협력에서 충돌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중국과의 AI 협력에서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 부분도 좀 이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백서인 교수님께서 한국이 중국과 학계나 기업 차원에서는 안전한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과연 중국의 학계와 중국의 기업이 안전한 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동맹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주주의 유사 입장국가의 협력, 요 부분이 아마도 저는 다른 그 산업부나 과기부나 국방부는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업부나 과기부와는 달리 외교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학도이신 한상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 박사님. 자, 그다음에 홍건식 박사님 7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홍건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이 기회를 주신 한국정치학회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백소인 교수님께서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자타 공인 AI 중국 AI와 관련해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게 조금 조심스럽고 제가 역할이 맞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이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거나 좀 앞으로 이 글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좀 요런 정말 그냥 일반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 좀 더 보완되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글에 대해서 그냥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신의 논의도 그리고 선생님께서 다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세부 내용도 잘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서 좀 제가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생각이 들었을 때 여기에서 이게 AI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외교가 중국의 AI 외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더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 서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이게 글이 완성이 될 때는 좀 더 다른 내용이 되겠지만 인터넷 플랫폼, 고성능 배터리, 인공지능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공지능이 현재 이 미중 전략 경쟁, 그다음에 현재 기술 경쟁에 있어서 왜 AI가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안보적인 문제와 외교적인 문제를 좀 더 부각시켜 주면서 중국이 이 외교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 AI 외교, AI 안보적인 측면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좀 그런 논의들을 좀 더 부각시켜 주신다면 이 중국의 AI 글로벌 전략이 단순히 기술 협력이 아니라 어떤 의도적이고 아니면 중국이 정말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고 외교를 통해서 어떤 것을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의도나 정책적인 목표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AI의 외교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AI 기술이 왜 중요한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부각시켜 주신다면 독자가 기술 경쟁에 있어서도 이게 AI가 그래서 중요하구나라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 장, 그러니까 AI가 첫 번째 장에서는 AI가 이 기술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두 번째는 그렇다면 중국은 그렇다면 왜 이 AI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AI 글로벌 전략 가운데 있어서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뭐 표현을 뭐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섹시하게 써주시긴 했는데, 뭐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뭐 우리한 다자 플랫폼부터 어떻게 보면 이건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그 강론적인 측면이라고 좀 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걸 아우를 수 있는 총론에 대해서 조금 더 백서영 교수님께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좀 더 그런 논의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발표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이 권위주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이 AI 기술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 있어서 이 시진핑 집권 이후에 보여지는 이 AI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면서 나중에 글을 작성하실 때는 실질적인 어떤 정책 결정자들의 발언이라든지 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AI가 가지는 외교 안보적인 목적을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AI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배경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지금 1대1로라든지 아니면 브릭스라든지 이들 국가와의 협력에 있어서 AI가 단순히 기술 협력을 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어떤 국가의 이익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중국에 있어서의 외교적 매력을 확보하고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AI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서영 교수님께서 조금 더 큰 어떤 그림을 그려주신 데 있어서 어떤 이 강론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총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정책적 대안을 되게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체계화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말씀을 드린 게 어떨까 생각이 돼서 죄송합니다. 너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는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외교 전략적이고 외교 전략이고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으면 우리는 현재 어떤 부분이 지금 강점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약점이기 때문에 이 강점은 어떻게 되살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약점은 어떻게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배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언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중간에서 중국의 어떤 그런 전략들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위치 외교적인 그다음 AI 기술력에 있어서의 위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AI 중국 AI라든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평범한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본다면 좀 더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본다면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백서영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자적인 차원에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좀 더 한다면 이거를 좀 더 모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제가 좀 다르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수단으로 하여 우리는 어떠한 외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AI 기술력 개발 그러니까 이게 수단인지 목표인지 이 두 가지를 측면을 두 개 다 고려한다면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다면 뭐 AI를 수단으로 한다면 AI 기술 개발을 위한 외교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뭐 국제 규범 차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우리의 기업에 있어서의 뭐 해외 진출을 도울 때는 어떤 것인가 이런 어떤 그러니까 AI 기술 개발을 목표로 했을 때 근데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또 외교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물론 이거 말씀하셨지만 뭐 다른 국가들의 기술 이전을 한다든가 같이 협력을 한다든가 그런 또 층위를 좀 더 나눠주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또 양자적인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견국이라는 어떤 그런 담론을 같이 좀 활용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거는 백성희 선생님께서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원래 질문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특히 요 앞에서 토론해 주셨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중국과 협력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답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지금 외교적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1대1로라든지 브릭스라고 협력을 할 때 AI를 통해서 협력을 할 때 정보적인 측면과 데이터 문제에 있어 데이터의 어떤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이 될 거라고 현실적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국에 있어서의 AI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가 중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와 관련된 기업들에게 그 데이터가 넘어가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협력 국가들은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지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랄까요? 어떤 서구 국가, 서구 선진 AI 국가들은 이 중국과 협력할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와 혁신을 어떻게 공존시키는가 무슨 말이냐면 규제를 통해서 초기에는 중국이 AI 기술 개발이 있어 끝났어 다 했습니다. 규제란 AI 혁신 AI 기술 개발을 어떻게 보면 시진핑 정권의 어떤 유지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공고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본다면 혁신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AI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규제와 혁신의 조화를 중국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좀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洪 박사님. 마지막으로 신동민 과장님 7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좀 제한되니까 감사 말씀은 이신전심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정부는 AI 대전환을 기치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첫 해외 행사가 G7이셨는데 AI 관련해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과학기술 외교를 강조하고 있고 그런 이유에서 실행적인 차원에서 저희 외교부에서 국제정치학회 이렇게 같이 일도 하고 또 저 과장도 내려왔고 이후에 또 저 국장도 내려왔고 그런 식으로 좀 더 학자분들과 아카데믹스와 좀 터치를 많이 하고 실제 좀 고민을 나눠보고 싶은 그런 노력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많은 말씀해 주셨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 조금 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적이 부산포 앞에 이만큼 나타났는데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지키는 마음인데 이렇게 그 과제를 많이 주시니까 참 우리 또 창을 들고 있는 우리 과의 과원들이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여튼 근데 이제 외교부의 역할에 대해서 송태현 교수님이 저보다 더 외교부를 많이 잘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AI 분야에서 과기부나 산업부 다 동료들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고 우리는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거기가 실제 거북선을 만들고 작전을 돌리고 하는 그걸 아는 이순신이라면 우리는 외교부는 그 방향을 읽어주는 유성룡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AI 외교지만 외교 AI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커멘트가 이제 질문으로 연결될 겁니다. 이제 AI 자체만을 볼 수도 있지만 세 가지 틀에서 AI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다 말씀 주신 부분입니다. 큰 국가 전략 하에서 우리나라의 AI 발전 방향이 어떻게 맞물려질 것인가. 두 번째로 다 말씀 주신 것처럼 AI가 한국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중이라든지 말씀 주신 저희와 비슷한 그 능력을 가진 국가라든지 그런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 속에서 AI 전략이 추구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AI가 단순히 하나의 엘레먼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관계에서 여러 개 스택이란 표현은 AI 표현입니다. 여러 개의 엘레먼트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미국하고 하면 군사 분야의 동맹 문화, 경제, 다음에 인적 교류 중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차원에서 AI를 볼 수 있는 게 외교부의 시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한테는 이제 프랙티스적인 거를 기대하셨을 텐데 제가 듀얼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저도 국제정치 학회원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아카데믹스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제 연구를 더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국제정치 기존
형성된 국제 정치 이론이나 아니면 틀 안에 이 AI나 신흥 기술 분야가 어떻게 맞물려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면 이게 이 분야가 국제 정치 학 속에서 더 풍성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미들 파워에 대한 개념도 국제 정치 이론에서 이미 자리 잡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이론 틀과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느냐를, 그러니까 AI 분야나 신흥 기술 분야를 독립적인 거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 국제정치학이라는 분과 학문 속에서 우리가 AI 분야나 신기술 분야가 더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에 이제 프랙티스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정책 대안을 주셨는데 좀 더 쇼텀의 대안을 생각할 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컨대 군으로 비교하면 스트래티지나 이 정도 스트래티지나 아니면 상위 미션적인 거에 대한 방향성을 주셨는데, 이게 AI가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더 내려와서 택틱이나 오퍼레이션의 문제입니다. 그건 예컨대입니다. 어떤 국가가 어떤 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요구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근데 그 요구가 다른 곳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미디에이션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했고, 왜냐하면 가정의 상황이니까. 그렇게 더 현상적으로 전략이라는 것은 큰 그림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 전략하에 오퍼레이션과 택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은 실제 더, 왜냐하면 어떤 걸 갑자기 갖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짧고 상대방의 요구도 굉장히 빠른 순간에 들어옵니다. 그게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저희가 오늘 같은 자리가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국제정치, 한상기 선생님은 좀 공학도시지만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저도 외교부니까 과기부나 산업부 같은 우리 동료들한테 왜 이게 외교의 맥락과 국제정치 맥락에서 이거를 다루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 이해를 시켜서 동료가 같이 가는 방향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았으면 강론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요. 한상기 선생님께서는 뭐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 그 책이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교보문고에서 지금 매진 절판입니다. 너무 그 성황리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만약에 실제 한상기 선생님께서 폴리시 디자인을 하신다는 측면에서 생각하셔서 그런 중견국으로 정의하신 국가들과의 관계를 동시적으로 어떻게 틀을 한번 짜보실 수 있을지, 어떻게 한국은 접근하고 어디부터 접근하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지 한번 그런 본인이 실제 폴리시 디자인을 하신다는 입장에서 조언을 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백세인 선생님한테는 하나는 그냥 중국의 AI 발전이나 아니면 AI 모델이나 AI 기술에 한국이 디펜던트한 게 있는지, 그러니까 중국이 없으면 한국이 AI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고, 다 번째로 24페이지에 그 6가지 한국의 글로벌 전략 방향 주신 것 중에 5번째, 그러니까 미중의 의존도 완화를 위한 틈새 시장 진출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 오퍼레이션 차원의 어떤 기업이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대안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정원 박사님은 요새 전반적으로 요새 돌아가는 트렌드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잘 해주신 것 같고요. 하나 궁금한 점은 예컨대 뭐 미들 파워 논의, 뭐 특화, 개방, 조정 협력 모델 같은 걸 제시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미국 빅테크나 아니면 미중 학자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혹시 피드백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또 역할로 돌아가서 이런 고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무대가 하나가 이제 10월 말에 개최되는 10월 말 11월에 개최되는 에이펙이 있는데, 그때 AI 관련한 그런 어떤 그거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학자분들과 또 우리 외교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같이 좀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병력이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신 과장님. 아이고, 절절한 또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시작했지만 꼭 시간 맞춰서 2시 20분에 끝내달라는 부탁을 듣긴 했는데, 그러기는 좀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올해 반은 제가 그걸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더 연장해서, 혹시 오디언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딱 2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정치학적 시각에서 보면 자유주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 공공재로서 AI를 활용하고 뭐 중견국으로서 중재자, 규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있는데, 나머지 2분의 발표는 현실주의적인 시각입니다. 저 역시 AI 관련된 국제 정치는 현실주의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 중견국 AI
지정학 시대에 있어서 중견국의 이론적인 개념도 완전히 바뀌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AI를 공급하는 공급자로서는 공급자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미중 경쟁입니다. 클라우드, 반도체, AI 모델부터 해서 그 디지털 기반에 있어서 미중이 주도하고 미중의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견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도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 수요자로서의 나머지 국가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중견국 전략의 이론적인 개념도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자강이냐 편승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 가운데에서 스윙 또는 이 해징이라고 하는 역할이 중견국의 개념으로 설정되어져 왔는데요. AI 디지털 패권 경쟁은 해징이냐 스윙이냐라고 하는 중견국 역할과는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 상품은 미국 상품도 사고 중국 상품도 살 수 있었지만 AI 모델은 미국 것도 쓰고 중국 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인 딜레마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백세인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그럼 중견국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버린은 과연 가능하냐? 미중이라고 하는데 편승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소버린을 과잉 평가하는 것은 뭐 AI 국수주의, 뭐 민족주의랄까요? 뭐 이건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AI는 빅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검색 엔진의 90%는 구글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적 케이블도 빅테크 기업이 지배를 하고 있고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도 빅테크가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중견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중의 AI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 나머지 국가들의 진영 가운데 그래도 디지털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 선택의 딜레마에 있어서 외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뭐 외교적인 가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타이니 AI와 타이니 AI의 상호 운용성을 연결하는 기술적인 기반이 거대 AI 모델이 아니더라도 뭐 작은 AI 모델을 모아가지고 거대 AI만큼의 기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술적인 대안들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 국가들, 특히 여기는 가치와 규범 또 뭐 데이터 안보라고 하는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이런 거대 빅테크 기업, 미중이 주도하는 AI 경쟁에서 중견국의 역할을 찾는 데 있어서 역할을 찾는 것이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아닐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 혹시 윤 교수님처럼 좀 긴 거 말고 아주 짧은 질문 있으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짧은 질문이시죠? 저는 그 연구 분야가 이민 정책이어가지고요. 그 어쨌든 간에 AI를 위한 글로벌 탤런트 경쟁이 지금 아까 특히 한 대표님께 말씀하신 그 AI 중견 국가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그 각 국가들이 그런 인재를 유출을 막거나 유입을 하는 정책적 노력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을 제가 뭐 마음대로 하고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뭐 발표자분들께서 지금 토론자분들하고 또 오디언스로부터 질문과 코멘트들이 있으신데 물론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아주 짧게 한 2분 정도로 좀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답할 게 많은데요. 그 마지막 플로우에서 질문해 주셨던 분한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는 90년대 삼성전자 본사 전략기획실과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능가할 수 있을까, 넘을 수 있을까, 그 글로벌 빅3가 될 수 있을까. 근데 해냈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아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전혀 아닙니다.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알리바바의 QN 같은 거 쓰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만든 경험이 있어요. 하이퍼클로바 X라든가 X1이라든가 이게 그 from the scratch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기술은 다 갖고 있는데 왜 못 만들었냐? 2년 전까지는 우리가
GPT 3.5까지는 따라잡았는데 그 다음에 경영진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때까지 한 2조 투자했는데 추가적인 투자를 최소연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막았거든요. 비용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뭐랄까 삼성도 가우스 그만두고 뭐 KT가 믿음하다가 그만두고 이게 뭐냐면 경영진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정책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최고 경영진들이 AI가 시대를 바꾼다는 것을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놓쳤던 2, 3년간의 이야기고 외교부한테는 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뭐 아까 질문 여러 개 나왔는데 앞으로 2년 안에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AI가 할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지혜로운 대답을 다 AI가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생겼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들려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그 알파 지놈이라고 하는 그 논문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유전체 서열 변이, 특히 그 단백질을 안 만드는 비부호화 영역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발전을 이룬 새 AI 모델 알파 지놈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유전체 변이 100페이지짜리 논문을 그 구글의 노트북 엘랩에다 올리면요. 이 100페이지짜리 논문을 두 사람이 팟캐스트 형식의 방식으로 바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100페이지짜리 논문 여러분들이 읽는데 5분 안에 다 읽고서 해석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미 AI는 우리 능력을 다 넘어서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왜 이렇게 매달냐면 앞으로 모든 과학기술 발전, 새로운 물질, 그다음에 생명체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기타 등등 기본 과학에 대한 모든 연구를 AI가 우리를 리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와서 들어보면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는 막 그 긴박감이나 긴장감, AI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 3년 안에 세상은 문명사적인 전환을 할 것이고 우리 인류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요. 노벨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 교수가 얼마 전에 CBS에서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제가 들어보면 무슨 AI가 뭐 반도체 칩이나 자동차 기술이나 무슨 철강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 인류사적인 문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아모데이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그 데이터 센터 안에 1000명의 천재 과학자가 있을 거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0만 대 이상의 GPU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 지금 무슨 이번에 15,000대 확보하느라고 난리치는데 우리 잘해봐야 30만 대, 50만 대 얘기하는데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다 200만 대씩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우리가 예를 드는 뭐 스타게이트도 작은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미국은 기업 하나가 그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군사무기, 과학기술 이 모든 거에 AI를 갖추지 이 정도의 AGI를 갖추지 못하면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여기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이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가 되면은 그다음에 인간이 만든 데이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데이비 실버라고 알파고를 만든 친구가 나와서 뭐라 했냐면 인간이 만든 데이터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AI가 더 이상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제한되는 시대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AI 스스로가 경험하고 AI 스스로가 확보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AI가 발전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 데이터에 뭐 무슨 로컬러티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다 의미 없는 얘기가 됩니다. 2년 안에. 저라면 제가 외교부에 있는 분이라면 외교 정책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외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AI를 개발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교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저한테 질문 던지고 있죠. 우리 미국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런 대답은 앞으로 AI가 제일 잘 대답합니다. 딱 하나 이제 질문을 해서 미국과 우리는 결국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 때문이에요. 지금 학습용 GPU 98%인데 엔비디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에서 화웨이가 어센드라는 게 내놨는데 2년 뒤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원 쪽에 서비스단에서는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만들지만 엔비디아 블랙웰이라든가 앞으로 나올 그 많은 모델들을 능가할 거는 아무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UAE도 그래서 손잡은 거고 결국은
그 AI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랑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미국하고 다 반드시 협의하고 협상하고 같이 가는 이 트랙하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소버레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트랙을 같이 가는 듀얼 트랙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국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정도만 대답할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백 교수님 아주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부처라고 외교부를 말씀드렸는데 플랫폼 하면 제일 중요한 건 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처가 잘 이렇게 트래픽을 와서 만들어낼 수 있게 꼭 좀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국 관련된 질문이 많았는데 중국을 그냥 악마화해서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다른 산업이나 기술에 혁신한 사람들이 외교 안보적인 리터러시를 높여야 되듯이 거꾸로 외교 안보 쪽에 있는 분들도 산업이나 기술이나 이런 현장 돌아가는 리터러시 거꾸로 키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보나 외교적에서 보는 그 가장 전통적인 시각이 제가 볼 땐 그거 자체가 좀 사실은 굉장히 올드한 방식이다. 여전히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저희가 중국에 있는 중국이라 규정 지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 저희가 협력을 하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협력을 통해서 뭘 얻어내고 싶고 어떤 형태로 하고 싶은 거냐가 너무 다 과거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출발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파트너를 어떻게 선정하고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얻을 수 있는 건 제일 쉬운 방법은 다른 나라들이 지금 중국을 어떻게 하고 있냐 너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시킬 수 있는 충분히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보면 답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 박사님 아주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미국이나 중국 학자들의 여기에 대한 피드백은 제가 아직 할지 못해가지고 못 받았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른바 중견국들의 딜레마와 중국들의 선택지, 잠재력 여기에 대한 가장 활발한 것은 결국 이제 미국 쪽에서 나와 있고 특히 학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빅테크에 대한 CEO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실제로 현장 경험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질문한 건 아니지만 막 AI 인재 확보에 대한 걸 한다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AI 인재 확보에 왔었는데 우리 K-테크 패스처럼 AI뿐만 아니라 이른바 디지털 최고 인재들을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절차가 이루어지고 가족 동반이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요건이 여전히 완전히 까다롭다. 그래서 연봉이 지난해 3배 이상이라든지 세계 100대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이라든지 500대 이상 기업 3년 이상 포함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참고로 이거 대비한 영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고 모든 걸 필수 요건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정말로 해외 인재를 확보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가짜 인재를 걸러내기 위한 제도인 건지 헷갈릴 정도로 아직 그런 과감한 정책은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 학예 학술 대회의 큰 댐이 복합 다중위기 시대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외교의 길을 찾다거든요. 그 댐에 가장 맞는 그런 패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부디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좀 AI나 이런 첨단 기술이 우리 과학기술 외교를 펼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좀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시 계신 분들 다 힘을 합쳐서 좀 고민하면 좀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요. 내가 아까 좀 늦게 들어와서 좀 시간이 밀리다 보니까 늦게 들어와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